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임용 교수입니다. 오늘 먼저 발표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주최 측 관계자 여러분들과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스타워즈 영화 보신 분도 계시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디지털 경쟁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테크 기업들의 이제 기업 구조와 형태가 변모하는 것을 관측하고 스타워즈의 제6편 제다의 귀환에서 제목을 차용해서 테크워즈 콩글로머리트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2019년에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경쟁, 플랫폼,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는 5개의 메이저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퍼먼 리포트 영국의 퍼먼 보고서, 그 다음에 EU의 디지털 경쟁정책 보고서, 호주 경쟁당국의 디지털 플랫폼 보고서, 시카고 대학의 스티글러 센터의 보고서, 그리고 독일 연방 경제 에너지 부의 경쟁법 4.0 위원회의 보고서, 이 5개인데요. 마지막 그 보고서에서 테크워즈 1편 를 인용을 하고, 요즘은 이제 이런 콩글로머리트 경쟁에 관한 연구와 관심이 좀 촉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테크워즈의 2번째 에피소드로 역시 스타워즈 제1편의 팬텀 메니스에서 차용을 해서 잘 보이지 않는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한 30분 정도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테크워즈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사회가 지금 디지털 시대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야말로 저희가 지금 격변기를 통과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유행어처럼 공유 경제가 그야말로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독 경제의 시대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현대셀렉션이라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면서 이제는 자동차도 구독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사업의 형태가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인터넷의 근본 구조조차도 지금 변화 중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예가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의 한 단면인 인터넷 쪼개기 현상인데요. 소위 스플린터넷이라는 이 현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어떻게 보면 진실처럼 받아들였던 인터넷의 개방성, 익명성과 같은 기본 원칙들이 도전을 받고 재고되고 하는 이 와중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디지털 시대의 경량이 이런 시장, 산업, 인터넷 근본 그런 모든 구조까지 뒤엎고 있는 가운데 혁신과 경쟁이 또 매우 활발한 분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규제 시장입니다. 서울대 인공지능정책 이니시티브에서 저와 함께 연구진이 소위 디지털 플랫폼에 관련된 규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예입니다만은, 저희가 한중일, 호주, 미국 이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을 이제 포괄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 중인데, 이미 규제안만 하더라도 수십 개가 이렇게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개의 소위 규제 상품들이 아이디어와 함께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규제안들을 보면 그 규제들이 뭔가 타겟하려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 번 위원장님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프라이버시 침해부터 가짜 뉴스, 언론의 왜곡, 정보 주권이 손상되고 있다, 민족 절차에 대한 위협이 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독점 남용 포함해서 매우 다양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와중에 주요 규제 분야 중에 하나로 경쟁법에 대한 규제 등판의 요구가 점점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거대 플랫폼이 100년 전 출현해서 그 경쟁법이 맞상대했던 새로운 트러스트다. 100년 이후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논의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가 오랫동안 수십 년간 연구를 하고 개발되어 왔던 이론 도구들이 다시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재해석되거나 변용되거나 더 발전되면서 이 소위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퍼펙트 스톰에 거의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본론에 넘어가기 전에 이런 상황에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회로서 두려워하는 것이 그 위험의 실체가 독점, 모노폴리일까? 달리 말하면 만일 소위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론되고 있는 플랫폼들이 독점력이 없거나 또는 약하거나 또는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지 않다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거나 우리가 별로 우려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것인데 제가 말미에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쟁법으로 조금 돌아와서 이제 그 경쟁법의 시각에서 위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위험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소위 이거를 이제 탐색하기 위한 모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2007년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최근의 일인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사실은 이미 10년도 훨씬 더 전에 프라이버시 침해가 경쟁법이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의 위원이었던 파멜라 존스 하버 위원의 그 반대 의견에서 구글 더블 클릭 사건의 반대 의견에서 나왔고요. 그게 이제 제가 Privacy as Competition 그 위협성 가설이라고 이제 통칭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품질의 경쟁의 일 단면이고, 그래서 이런 프라이버시 침해가 경쟁의 문제다라는 식으로 먼저 이렇게 포문이 열립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그 러너를 비롯해서 이제 학자 또는 이제 연구자들이 소위 피드백 효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빅데이터가 화제가 되고 소위 크리티컬 인풋 위법성 가설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모네타이제이션 피드백 루프 또 유저 피드백 룹을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독점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론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는요, 특히 분데스카르텔람트 독일 연방 카르텔청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페이스북 사건에서도 등장을 한 소위 소비자 선택과 소비자 주권의 문제로 이걸 치환해서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독일 연방 대법원에서도 이런 이론을 지금 어느 정도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데이터 서브런티 위협성 가설, 데이터 주권 위협성 가설로 이렇게 유형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이런 식으로 지금 또다시 변용되고 있고요. 자, 이 다음에는 또 뭐냐? 올해에는요, 플랫폼 인벨롭먼트 이론과 같은,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플랫폼 포위 이론인데요. 뭐 이런 새로운 이론들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위험이 무엇이냐, 그거를 실제로 파악하기 위한 끊임없는 지금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이 모험이 끝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저희가 오늘도 주제가 데이터 독점인데 실제로는 실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논의가요. 지금 특정 산업에서의 또는 상황에서의 데이터 자체가 상품인 경우, 뭐 톰슨 로이터 사건처럼요, 뭐 그런 경우에는 이게 대부분 다 기업 결합 사건들인데요, 데이터의 독점 또는 데이터 기반 시장력이 실제로 문제가 되고 분석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그러한 일정한 유형 외에는 이게 정말 데이터 독점이라는 게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데이터에 기반한 경쟁력 내지 경쟁상 우위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요, 그거는 컨텍스트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는데, 시장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일반적인 무슨 독점력 또는 데이터 기반 시장력을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유럽의 GDPR을 포함해서 소위 데이터 관련된 이런 규제들이 시장 진입 장벽을 형성하면서 기존의 사업자의 시장력을 강화하는 그러한 아이러니가 지금 관측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뭔가 경쟁 침해 가설을 통한 뭔가 위협성의 실체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들이 제 생각에는 이제 문제의 핵심에는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전히 종착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디지털 시대의 경쟁의 핵심은 액세스 경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게 유일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 액세스 경쟁은 자신의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사업자 포함한 겁니다. 소비자들의 사용의 유형, 범위, 깊이를 증대시키기 위한 경쟁인데요, 이걸 향해서 다들 경쟁을 하고 있고, 이런 시각으로 시장과 경쟁을 분석하면 많은 경우에 기존의 접근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인사이트들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험의 실체를 조금 더 파헤쳐 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들 난리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창출한 엄청난 가치에 있습니다. 지금 플랫폼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플랫폼입니다. 소위 소비자 접근 기회, 이것도 액세스의 한 종류인데요, 소비자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거를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바로 EU 경쟁 당국의 구글 쇼핑 그리고 애드로이드 서치의 시정 조치의 결과입니다. 이 시정 조치에 따르면요, 여기 보이다시피 이런 검색 화면에 이제 톱 서치 결과에 이제 소위 스폰서드 이제 결과들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게 주로 구글께 먼저 우선이 됐다면 현재는 이 슬롯을 두고 서로 경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U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메커니즘을 명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경매 참여하는 소위 경쟁 사업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그 사업자들이 불만이 굉장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야, 이거 경매에 참여했더니 내 이윤을 거의 다 구글이 가져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글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냐면, 아니 이 경매는 결국은 이 하나의 슬롯의 가치를 시장이 적정하게 책정해 주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그냥 그 가격을 그냥 받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 경매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 슬롯의 가치만큼 경매의 가격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걸 거의 이윤을 가져간다는 그 말이 결국은 이만큼 이 소위 이 접근 기회가 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제 이런데요. 저희가 경쟁법으로 돌아가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경쟁법상 독점 기업도 경쟁을 통해서 취득한 과실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라 그렇게 늘 얘기를 하고요. 그거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세계 경쟁 당국이 다 얘기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철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위 스티글러 시장력, 그러니까 독점력이 있는 경우에 심지어 독점 기업이 높은 가격을 그냥 책정하는 거, 그게 가격 남용이 아닌 이상에는 예외적인 그런 경우 아닌 이상에는 경쟁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이게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앱스토어 수수료 논란이 바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또 적어도 이론적으로는요. 경쟁법상 거대 소위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치열하게 경쟁할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경쟁법의 가장 기본적인 격언, 누구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이 경쟁법은 경쟁자가 아닌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소위 이런 경쟁할 권리가 보장된다 라고들 말을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요. 혁신적인 플랫폼이 지금 다 결국 가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장의 문제를 하나 해결해 준 겁니다. 액세스 비용을 훨씬 낮춘 거죠. 그래서 이걸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나니까 엄청난 효율성이나 가치가 이제 이렇게 창출된 건데, 그거는 그 플랫폼들도 마찬가지고 그 플랫폼 위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소비자까지 이로 인해 창출된 효율성을 나에게 유리하게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효율성은 보통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창출하거나 재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혁신인 거죠. 그런데 성공한 플랫폼이 어느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이러한 효율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즉 경쟁상 우위에 서기 위해 전유적으로 또는 꼭 전유적이 아니더라도 사용 처분할 수 있는지가 항상 어려운 문제고, 이게 결국은 경쟁법의 핵심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수십 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건의 경우에도 MS가 윈도우 OS 플랫폼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포함시킨 것은 나는 그냥 이거는 내 플랫폼을 더 좋게 만든 것 뿐이다 라고 이제 항변을 했는데, 경쟁 당국들의 경우에는 그게 소위 배포의 경쟁상의 우위, 극복할 수 없는 경쟁상 우위를 제공한다고 해서 그 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그런 사례인데요. 그 구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제 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지금 그 구글에 들어와서 검색을 하고 난 뒤에 다음에 클릭을 하느냐에 대한 것을, 몇 번을 클릭을 하느냐에 대한 것을 이제 이렇게 한 건데요. 작년 6월에 굉장히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구글에 들어와서 사용자들이, 유저들이 소위 이게 이제 제로 클릭 서치라는 건데요.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하고 그 검색 결과를 보고는 닫는 겁니다. 더 이상 클릭을 안 하는 거죠. 거기에 모든 답변을 다 얻는 소위 제로 클릭 서치 결과가, 그 경우가 50%를 넘었습니다. 예전에는요, 구글이 다른 사이트를 보내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 바뀐 거에 대해서 구글의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나는 내 유저들에게 최적의 답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뿐이다. 내 유저들은 바로 답변을 원하지 클릭해서 들어가서 답변을, 또 그게 모호한지 정확하지 모르는 그런 답변을 얻고 싶어 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경쟁 당국들의 경우에는 이런 것이 부당한 경쟁인가에 대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아마존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의도치 않은 실수였다라는 항변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신의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서 생성되는
이런 데이터, 그러니까 입점 업체의 그런 사업 데이터를 참고해서 그 입점 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한 것이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됐는데요. 이 경우에도 아마존이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아니 지금 창출되는 너무나 많은 좋은 데이터를 내가 사용해서 더 좋은 제품을 낸 거에 불과한데 그게 그렇게 소비자에게 나쁜 것이냐라고 항변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경쟁 당국들의 경우에는 이에 쉽게 수긍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글의 경우에도 조금 결은 다릅니다만은 최근에 유사한 그런 보고가 있긴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거대 플랫폼을 위주로 소위 시장이 재편되었고 그리고 고착 효과, 네트워크 효과, 쏠림 현상 때문에 경쟁은 죽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 들여다보면 시장은 여전히 가쟁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구글이 다시 아마존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이 기사인데요. 이거는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다시 이커머스 관련된 여러 가지 시도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지금 논란도 되고 있고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음식 배달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원래는 이게 양강 구도의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쿠팡이츠가 진입을 하면서 3자 구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혁신도 계속되고 있고 경쟁도 일단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사람들이 이제 소위 플랫폼에 한번 예속이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면 뉴욕타임스 사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뭔가 이 플랫폼이 나한테 좋지 않다 그러면 빠지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플랫폼에 참여하면서도 그런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소위 앱 깨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경쟁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하나 이제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지금 이 아마존 이 사건으로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면 지금 입점 업체의 그 데이터를 어쨌든 활용했다고 전제를 하고요. 그거를 보고 경쟁 제품을 아마존이 이제 자기 브랜드로 이제 출시를 하고 나니까 그 입점 업체의 경우에는 세일즈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입점 업체가 심지어 축출됐다고 칩시다. 하지만 아마존의 신제품은 나와 있고 많은 경우에 더 싸기도 하고 여전히 10,000개의 이런 상품 서비스 사업자 중에 9,999개는 여전히 있는 이런 식의, 그래서 실제로 뭔가 소비자 후생이 저해됐다는 것을 실증해내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례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여전히 경쟁적이고 여전히 가쟁성이 있고 혁신도 계속되고 있고 신규 진입도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그러면 유령을 쫓고 있는가? 저는 여전히 의문들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질문 중에 하나는 혹시 성공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일부 행태나 거래 조건들이 경쟁자의 비용을 증대시키고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신규 진입을 저지하는 경우는 없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계속해서 던져야 되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원래 저희가 경쟁법 분야에서 베이니언 마켓 파워의 행사로 해서 소위 경쟁자의 비용 증대 이론들을 통해서 실제로는 규제해왔고 금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요, 현재 적어도 특정한 시장의 경우에는 액세스 경쟁이 이러한 성공한 사업자들 간에 또는 간에만 주로 또는 제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그런 현상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무엇이고 혹시 그게 시장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요. 만일 그렇다라는 말을 한다면 규제의 내용이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만일 그 위험이 실제 위협이다, 유령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식으로 뭔가 조금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주최 측에서 5분이 남았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요점 위주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경쟁법의 관점에서도 이런 위험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험을 문제 삼는 것인지, 스티글러 시장력인지 베이니언 시장력인지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폰나잇 사건, 요즘 에픽 게임스 관련해서 화제가 많이 됐던 이 사안의 경우에도 앱스토어의 높은 수수료가 문제인지 또는 스토어 운영자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는 강제하는 그 조건이 문제인지 등등 거기에 따라서 규제 내용과 발동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적어도 4차 산업혁명의 돌입을 우리가 했다고 하면 경쟁 정책은 플랫폼 위에서의 경쟁, 후속 경쟁보다는 플랫폼이 되기 위한 뭔가 신규 진입과 관련된 경쟁의 촉진과 보호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제 나중에 위험이 아이덴티파이가 되면 효과적인 해소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규제 방식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해둬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소위 우리가 통신 산업의 요금과 관련된 쉽게 요금 인가제와 같은 그러한 특수 규제 산업의 규제를 일종 규제, 사전적, 전면적, 회주적 규제가 되겠는데요. 그런 일종 규제가 있고 경쟁법으로 대표되는 이종 규제, 사후적이고 선택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규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일종 규제를 발동할 사안인지 이종 규제를 발전할 사항인지를 분명히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아가서 만일 디지털 시대의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규제가 필요하다면 그 경우에는 그게 어떤 내용이 될지를 먼저 좀 사전 논의와 숙고 끝에 그걸 거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고 이종 규제의 탈을 쓴 일종 규제와 같은 우회적인 일종 규제식의 그런 접근들의 조짐들이 좀 보이는데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시간 관계상 몇 가지 피해야 될 오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소위 플랫폼에 대해서 또는 데이터에 대해서 그런 독점, 남용 이슈를 들고 우리가 규제를 한다고 했을 때 제일 피해야 될 오류 중에 하나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지금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쉽게 다들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플랫폼이라는 개념은 사실 여전히 정의되지 않았고요. 적어도 법적으로는. 현재 용례를 보면 중개 기능을 일부라도 수행하는 여한의 온라인 비즈니스 다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 아닌 게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동일한 유형 내에서도 전략적인 유인이나 모델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플랫폼 일반에 대해서 바로 이 시점에 뭔가 성격, 운영 방식 또는 형태를 성급하게 유용하거나 규정 짓기보다는 그 종래 법 집행에 있어서 특정한 행위 유형의 폐해 또는 혜택에 관하여 적용해 왔던 암묵적인 전제들이 오늘날 관측되거나 장래 예측되는 플랫폼 비즈니스나 관련 시장 특성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를 먼저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그런 뭔가 수정 작업을 먼저 거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뭔가 좀 맞춤형 규제, 일반적인 그런 전면적인 그런 규제보다는 이런 식의 타겟팅된 규제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 하나 들면요. 저희가 지금 광고가 항상 계속 문제인데요. 온라인 광고와 같은. 원래 광고에
두 가지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정보 전달 기능이고요. 그게 경쟁법의 관점에서는 정보 전달 기능이 친경쟁적인 기능으로, 친경쟁적인 효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보 전달 기능을 제약하는 행위는 반경쟁적인 행위로 저희가 규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이런 디지털 시대에 과연 예전만큼 광고의 정보 전달 기능을 우리가 그만큼 효율성을 인정을 바로 할 필요가 있느냐, 또는 그만큼 이렇게 친경쟁성을 인정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어느 경우에 그렇지 않은지, 또는 어느 경우에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또 고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작업을 먼저 거쳐야지, 그런 거 없이 플랫폼 일반에 대해서 무슨 플랫폼 준칙 빨리 만들자, 이런 거는 저는 사실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혼동의 오류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런 소위 플랫폼이 되기 위한 경쟁, 플랫폼 위에서의 경쟁을 구분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사와 시정 조치를 내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결합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결합의 오류는요, 소위 문제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근거가 충분하고 또 개별적으로는 다 타당해 보이는 규제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중첩적, 누적적으로 적용 집행할 경우에는 사회에 이롭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개별적으로는 다 말이 되는데, 그러니까 다 담자, 플랫폼 심사 지침 다 때려넣자, 이렇게 했다가 그게 과연 그런 중첩적이나 누적적인 효과가 어떨지를 적어도 고려는 해봐야 되고, 그런 고민 없이 서둘러서 뭔가 이 규칙을 제정하거나 발표하거나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결합의 오류에 빠질 적어도 위험은 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디지털 시대에서 거래상치위 남용 규제가 나름대로는 하나의 새로운 혁신과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공저자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 시간에 혹시 시간이 되면 추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